검사 쪽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8년을 검찰에 있었다고 해서 검찰의 내용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수의 어떤 주관이 섞일 수가 있고, 제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조금은 검찰에 조금 뭐라 그럴까 우호적이랄까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새겨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정권과 검찰이 굉장히 맞서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들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사나 수사관들의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은 보안, 군도 보안이 매우 중요하지만 보안을 중요시해서 자기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한번 나온 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자세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법조 기자가 몇 명이냐면은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에 4군데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몇 명이냐면 지금 거의 250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했을 때 한 150명 됐는데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지고 하면서 기자 숫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비사실 공표니 하는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기자들이 또 유능합니다.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흘러나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을 보고 대체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거를 그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뜻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자기가 불리할 때 행사하는 방법들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뭔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는 대체로 진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많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검사들의 사고 구조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할 텐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런 건 별 할 말이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진술 거부입니다. 왜냐하면은 별 할 말이 없을 때 진술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검찰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보이는 게 되니까 결국은 검찰도 피의자의 변명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그 혐의점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으면은 진술 거부권 외에는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정경심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그 범죄 혐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창장을 위조했을 때 정경심 교수가 했는 것을 공모했느냐 안 했느냐,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모펀드 같은 것도 그 사모펀드에 그 거래를 하는 거, 차명 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매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으로서는 자기 카드를 최대한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검찰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3대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43대가 이어져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988년인가 그랬습니다. 그 총장의 임기와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 대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게 1988년, 89년 요 연간, 그때가 언제냐면은 김기춘 전 총장이 총장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분이죠? 43대니까 22대입니다. 지금 22이죠. 그러니까 22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현 총장은 앞으로 임기를 채울지 안 채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총장까지 임기를 채운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 이상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다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도 부침이 심한 겁니다. 그 부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권력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총장을 하다가 그만둔 뭐 대표적인 아주 짧은 총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그분은 호남 분이었습니다. 김종빈 총장이란 분은 천정배 장관하고 사이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북한 가서 그 만수대 거기 참배를 하고 했던 사람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하라니까 장관의 지시니까 내가 법상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들이되 나는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해서 한 5개월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가경 총장이라는 분은 한 3개월 총장을 했는데 그분은 노무현 정권이 처음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걸 끝나고 나서 아주 모욕적으로 느껴가지고 내가 직업에 있는 검찰 수뇌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 하고 이제 또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는 3개월 아주 짧은 박종철 총장 같은 분은 그 전에 이분은 대구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YS 정권 때 재산 공개하고 하면서 그때 슬롯머신 사건으로 고검장 출신 이근계 고검장 이분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총장을 할 수 없다 그만 결국은 전부 이게 권력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검찰의 역사 검찰이 지금 1948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쭉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정치 권력과 검찰의 관계를 잘 만들고 잘 구성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저희들의 숙제랄까요, 숙명이랄까요 이런 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이란 말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고 또는 어떤 권력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대체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검찰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잘못이냐? 저도 검찰에서 28년을 일했으면 저한테도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저도 검찰 선배로서 간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남 진주 출신이고 제가 고신교단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지금은 예담교회는 우리 기장교회입니다. 여기 와 있지만은 쭉 자라오면서 아무것도 없던 친구가 와서 겨우 어쩌다가 사법시험 하나 합격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교회에서 그래도 또 장로로서 임직을 받아서 섬김을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렇게 저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온 제 친정인 검찰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내부도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법무부와 검찰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오적이란 말도 나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검찰 쪽에서는 대검 쪽에서는 대검과 법무부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형상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정권의 방향이 저는 그런 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뭔가 통합을 하고 자꾸 해야 될 텐데 갈르고 나누고 좀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고 하면서 뭔가 거기서 자꾸 에너지를 얻으려는 마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오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역사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 개인들의 어떤 개인 윤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이럴 때는 다소 이승만 정권 때는 경찰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종로 경찰서 사찰계 이런 데서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만큼 경찰이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초임검사 시절 1988년만 해도 어땠느냐 하면은 경찰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편 때 이거 하나면은 검사 판사를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내가 앞에서 어떻게 조서를 적느냐에 따라서 당신들 판사한테 가본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의 힘이 굉장히 컸죠. 그때 뭐 조병옥, 장택상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중앙정보 김종필 씨를 필두로 해서 이게 힘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산이 얼마나 또 오명을 썼습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하면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도저히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나 아니면은 뭐 보안사로는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점점 넓어졌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 어떤 풍요 또는 정치적 자유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니까 소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권한이 주어진 그때부터 검찰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힘은 주어졌지만은 그때부터 오만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검찰에서 28년을 생활하면서 느끼보니까 우리 검사들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였습니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겸손하고 이 권한을 쓸 때 정말 벌벌 떨면서 이거를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좀 더 가까워지면 좀 더 큰 권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유혹을 느꼈던 겁니다. 그쪽으로 가까이 간 거죠. 정치 권력이 원하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자, 여당 대표를 소환할 때는 소환을 안 합니다. 서면 진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 누구를 소환할 때는 이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막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부터가 막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정치 권력을 의식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면 다 된다는 이런 오만함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맞죠? 제가 그런 말들이 저는 정말 그게 저한테도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저부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을 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검사들의 교만이 있었고 역사적인 어떤 그 시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3만 달러 제가 태어날 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60년생인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 8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충건 박사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이 얼마였느냐 하면 240달러였답니다. 예. 그 다음에 필리핀이 800달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른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은 체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고 필리핀은 부패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많은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은 했습니다. 뭐냐? 아주 합리적인 적은 비용, 적은 숫자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점은 잘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힘이 생겼고 그 힘을 교만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 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저도 28년 근무하면서 한 15, 16년은 일선 일을 했습니다. 부장 때까지는 대체로 일을 같이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그 뒤에 한 12, 13년은 관리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일할 때 15년 정도 일하면서 제일 내게 기억나는 게 뭐냐? 일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잠 못 잔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특수부 쪽에 많이 중수부장을 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일선 특수부를 관할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013년에 문을 내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중수부장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떠냐면은 주로 부패 범죄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부패 범죄를 우리나라 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의 구조는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이 비자금을 만듭니다. 그 돈이 정치권과 관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인들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료나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을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런 부패를 제대로 제압을 못했더라면 저는 이런 3만 달러 되고 이런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의 선배들도 또는 우리 경찰에 계신 분들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국가 안보를 지켰다는 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검찰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는 니들이 오만했고 잘못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소명,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그야말로 아주 효율성 있는 민주화를 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 그 효율성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나에게 꼭 맞는, 좀 더 나에게 맞는, 더 보들보들하고 나에게 딱 맞춤형의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좀 더 겸손했으면 이 시대가 조금 늦게 왔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빨리 와버린 겁니다. 이제 당장 바꾸라는 겁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누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어떤 신뢰냐? 우리가 검찰이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이 결정한 게 좀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대체로 처음에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정하는 사람이 좀 청렴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한 결정은 절대로 공정하다고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항공기 사고가 났다. 그때 항공기 사고를 수사하려면은 항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행된다든가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전문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세 가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오만한, 겸손하지 못했고 오만한 그 자세 위에다가 이 세 가지가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예컨대 이거는 저는 어떤 정권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편파적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누구는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누구는 그냥 뒷문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와서 좀 더 그게 저는 강화됐다고 봅니다. 너무나 편가르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화됐는데 과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가 2015년 12월 24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퇴직할 때 제가 대구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는 당시에 그렇게 합니다. 장관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 우리가 이번 다음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좀 후배들을 위해서 당신이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제 사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들이겠지만은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도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때인데요. 그때 지금 막 한참 문제가 됐던 우모 수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다는 좀 후배입니다. 검찰의 후배인데 민정수석으로 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6명인가 7명을 사표를 받았습니다. 검찰 간부들을.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경남 진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PK 4명인가 5명에다가 다른 지역 2명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런 걸 이제 속사를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에 왜 PK가 그럼 다수를 차지했냐, 왜 PK 출신, 소위 그 부산 경남 출신을 많이 사표를 받았느냐 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민정수석이라는 친구가 민정수석의 생각은 결국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일부라고 봐야죠.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작게는 그 당 내에서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때 대표였습니다. 김무성하고 혹시 또 연결이 될 수도. 그때
그 우리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뭐 같은 당이지만은 아주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당신들은 또 남아 있으면 혹시 PK 대선 주자로 돼 있는 문재인하고도 가까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판단 하에서 당신들은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100% 그분의 사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100% 모릅니다만은 그게 그 당시에 이미 언론에 여러 군데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 부분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보검장을 했으니까 사표 내라면 언제든지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상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직책에 있고 또 한편 그거는 저희들도 할 만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검장이면 전국에 한 9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검장급이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후배들 중에 일선 검사장 중에도 사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편을 가르고 뭔가 내 편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결국은 망가지는 게 시작되는 거. 그게 결국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정성에서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엄청 빨리 변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 수사를 하려면은 금융 관련 자본시장법부터 해가지고 금산법 온갖 법들을 내용을 아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이런 수사를 해봤습니다.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가스를 폭발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정부가 그게 한참 전 얘기입니다. 90년대쯤에 도시가스를 전부 이제 민간에 다 공급해서 전국에 우리가 연료 생활 연료로 쓰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폭발해서 이거는 폭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입니다. 고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LNG 가스는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물론 가벼운 정도가 인도네시아산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따라 비중이 0.63도 있고 0.7도 있고 차이가 나지만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폭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이는 이게 수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화재의 원인,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저기 전기 스파크로 불이 났는데 이 전기 스파크가 왜 불이 나는지 민나이 가스레인지가 이게 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면 가스가 차단되는 종류인지 아니면 가스가 계속 나오는 구형인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성 부분은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문검사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렴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전국에 정원은 한 2,500명 되는데 현원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검사가 한 2,300명 되고 판사는 한 3,000명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검사를 도우는 수사관들이 한 700~800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검찰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보완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한번 잃어버린 신뢰가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 요소 거기다가 잔잔한 게 다 많습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검사들, 수사관들의 오만이 있고 그 오만 쪽에는 불친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잔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벌써 시간이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권력과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 같은 이는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무슨 다른 모임 때문에 잠깐 여러 명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봤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만 불과 한 100일 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권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소위 적폐 수사, 전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모질었습니다. 실제로 모질게 했고요. 제가 봐도 저도 서울구치소가 제 일종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저는 형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이 저희들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많이 가게 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한때는 어느 정도 있느냐면 2017년 8년 때는 그야말로 거기 국무회의를 해도 될 정도 되고 국회에 그냥 그 상임위원회 하나 구성할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았습니다. 가보면은 거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은 근데 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은 그야말로 시류를 알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제일 큰 구치소고 거기가 변호인 접견실에 방이 몇 개 있느냐면 조그만한 접견용 방이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위에는 다 유리이기 때문에 이 넓은 곳에 칸칸이 되어 있는 게 다 보입니다. 누가 앉아 있는지 대충 보여요. 그게 한 80개 정도 됩니다. 칸이 80개 그게 복도가 쭉 있고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 칸막이에 한쪽은 재소자가 앉고 한쪽은 변호인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교도관이 이 줄마다 하나씩 앉아 있는데 그 교도관들이 보이도록 반드시 재소자는 교도관이 보이는 쪽으로 앉게 돼 있고 변호인은 교도관에게 등이 보이도록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대신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울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때는 그 서울구치소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40도까지 올라갑니다. 3층 맨 위쪽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정 쪽에서 뭘 주느냐 하면은 꽁꽁 얼린 그 500ml짜리인가요? 그 생수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몸에도 이리 붙이고 막 안고 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더위를 삭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구치소에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하고 변호인 접견실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그 변호인 접견실에 나와서 한 2~3시간 있는 게 이게 아주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을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시원한 데 나오니까. 네, 그런 이제 사실은 그랬습니다. 구치소가 그랬고 우리 현실이 그랬고 지금 모질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걸 보고 훌륭하다고 했던 겁니다. 훌륭하다고 모질게 하고 막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예컨대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알았나 몰랐나 이렇게 잘 묻지를 않습니다. 알았나 몰랐나 안 묻고 어떤 식이냐 하면은 예컨대 블랙리스트 수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게 적폐 수사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블랙리스트에서 어떤 쪽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료를 제출하면은 나는 이건 관심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잘 안 보는 겁니다. 그것도 오만에 안 하죠. 왜냐하면 검사는 늘 귀를 기울여야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진실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칭찬받고 총장이 된 거예요. 지금가 총장이 됐는데 지금 와서 100일 만에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은 죽일 놈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를 하면서 정권 입장에서는 저 완전히 저거는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총장하고 개인적으로는 가깝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아픔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52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 결혼을 했습니다. 첫 결혼을 했고 아기를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한쪽에서는 또 우리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영웅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볼 때 반드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꼭 선한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꼭 나쁜 동기로 시작한 게 꼭 나쁜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모질게 했지만은 지금 자기가 모질게 했던 그 피 묻은 칼로 그대로 또 지금 이쪽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저는 그 점에서는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본문 말씀에 그래도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은 읽고 그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모세는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40세 때 뭘 했느냐 하면은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쳐 죽이면서 그거는 뭐냐? 나는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왕정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랐지만은 아직은 너는 아니다고 쓰지 않았는데 80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때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민족을 구원할 생각도 없고 대중 앞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떨기나무 불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네가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네 백성의 그런 아픔이 내 귀에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 하나님 지명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막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누구때 내가 바로 앞에 가겠느냐. 이거는 나는 도저히 갈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불러 쓰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본문 중에 하나 창세기 요구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양떼가 많아져서 싸웠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느냐. 롯한테 니하고 내하고 다 형제 혈육인데 너하고 내하고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됐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아저씨 그 삼촌 신세를 졌으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먼저 자기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소알 요단 쪽이 좋다고 그게 물이 좋고 애국 땅처럼 막 기름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막 지세도 살피고 뭐 주식 가격도 보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뒤에 롯은 다 망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로 갔지만은 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돈 벌고 세금 내고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과연 앞으로 신앙의 자유를 계속 지킬 수 있을런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런지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을런지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도 저는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학생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검찰의 기독 선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게 참 저도 걱정이고 어떤 우리 대학생 선교하는 분은 대학생 선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대학생들 중에